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유승의 김장천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SJ파트너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도훈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이제 웃을 수만은 없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네, 그렇죠. 어제도 사실 밤에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이게 지금 비상계엄이 해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네. 순식간에 하루하루가 다른 새로운 뉴스들이 보도되고 있어가지고 네. 밤사이에 또 어떤 뉴스가 보도됐는지 궁금해서 네. 설잠을 설치고 있어요. 네. 일단 비상계엄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네네. 좀 뭐 새로운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죠. 지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군 주요 지휘자들은 다 구속이 됐고 네.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가 시작되고 있죠. 공수처에서 일관해서 이제 수사를 한다고 하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대통령이나 네. 그 군 주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내란 혐의나 이게 탄핵에 해당하느냐, 네. 탄핵 사유에 해당하느냐 이런 거 말고 네. 실질적으로 그 행위를 했던 계엄군, 네. 계엄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군 형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을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계엄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707 특임단의 단장이 지금 네. 12월 9일 날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자기께 뭐 여러 가지 사실을 밝혔는데 그때 707 특임단장이 우리 부대원들은 피해자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당한 안타까운 피해자입니다. 맞아요.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짊어지겠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계엄에서 어떻게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왜 이용당했다는 표현을 했을까, 피해자라는 표현을 했을까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게 된 경위라든지 네네. 이 사람들에게 그러면 당시 내란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내란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시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계엄군이나 네. 그 707 특임단장과 같이 현장에 있었던 지휘자 있잖아요. 네. 이 지휘자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가 이루어질 것인가, 네. 차후에 뭐 기소가 이루어질 것인가, 네. 내란죄로 처벌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뭐 과거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네네네. 뭐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에 이제 1979년 10월 18일경에 이제 부산 지역에 부산계엄이 선포가 됐었습니다. 네네. 그 유신체제에 반대한 부산 지역 일대 시위가 일어나서 부마항쟁이라고 네네네.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는데 그 이후에 10월 26일 날 11.6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네.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이제 앞서 선포됐던 비상계엄이 제주도 지역을 제외하고 전역으로 이제 확대가 됐고 네네. 그리고 1980년 5월 18일에 저희가 이제 뭐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네. 일컫는 그 운동이 시작되기 전 5월 17일에 당시 이제 군부에 의해서 비상계엄이 제주도를 포함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가 네네네. 됐죠. 그러니까 1979년 10월 18일에 선포가 됐던 비상계엄이 네. 1981년 1월경에 해제가 됐는데요. 그 상당 기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12.12 군사 반란 사태가 있었고 네. 저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제 5.18 민주화 운동도 있었고 네. 그 과정에서 공수여단, 보병사단 등 많은 계엄군이 동원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많은 사상자도 나타났고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당시 현장 지휘관이나 어떤 그 현장에 참여했던 장병들은 기소의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 같습니다. 과거 때는 이 네. 비상계엄하에서 현장을 지휘했던 지휘관, 네, 그에 따라서 명령을 이행했던 네, 그 장병들에 네. 대해서는 기소 자체가 없었다. 예, 그런 말은 처벌을 받지 않았다. 네, 과거에는 그랬었다. 네. 라는 말이네요. 네. 그러면 과거의 사례와 이번의 사례가 네. 얼마나 비슷하고 얼마나 다른지에 따라서 좀 처벌의 네. 수위가 좀 달라지겠네요. 네. 그러니까 과거 사례와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네네. 그래도 기소의 재량은 검사한테 있으니까 네네네. 이번에 검사가 그 재량권을 어떻게 행사할지에 따라서 기소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좋은 과거의 선례가 있으니까 그에 따라 갈 가능성도 충분히 네. 있겠다는 생각도 일견 듭니다. 네. 설사 이제 당시 계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네네.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네. 군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징계는 따를 수가 그렇죠. 거죠. 우리가 군대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사실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면 형사법적으로도 처벌을 받지만 네. 군 내부적으로도 징계를 따로 받잖아요. 네.
현 상황에서 지금 군 지휘관들은 어떤 내부적인 징계를 받았을까요? 비상계엄의 핵심 역할을 한 장성급 이상 지휘관들은 거의 다 직무 정지 조치가 됐죠. 네.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음. 그다음에 수방사 1처장, 수사단장, 뭐 정보사령관까지 다 직무 정지가 조치가 이루어졌고 네네. 지금 최근에는 그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에 대해서는 이제 보직 해임을 검토하겠다는 예. 이제 기사도 나왔습니다. 예.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지휘관이나 장병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요. 직무정지 조치는 안 이루어졌고 당시 이제 예. 그 현장에 참여한 지휘관들은 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공수여단장, 특임단장은 출국 금지 조치는 이루어졌죠. 아, 내부적으로 뭐 큰 징계나 이런 것은 아니었고 단순히 출국하지만 마라 라는 정도만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군에서 어떤 비위 사실이 발생해도 네. 뭐 직무 정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요건에 따라서 보직 해임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네.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는데 지금 이들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국방부나 군도 좀 이들에 대한 수사, 처벌에 대해서는 아직 그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뭐 신중한 입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겠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현장에 투입된 군, 네. 계엄군에게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네.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는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란죄의 구성 요건과 네. 이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는가 네. 여부를 한번 대입해 보면서 한번 분석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내란죄에 대한 규정을 먼저 살펴보면 좀 알 수 있는데요. 네네네네. 예, 형법 87조에 의하면 네네. 내란의 가담 형태에 불구하고 구성 요건은 하나입니다. 네. 첫 번째로는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음.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 있느냐. 네. 그 다음에 폭동을 일으킨 자. 그렇죠. 예, 구성 요건이 성립되게 되면 일단 내란죄는 성립되고 다만 이제 어떤 역할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네네. 직위가 구분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처벌이 달라지는 거죠. 뭐 수괴, 그다음에 내란에 모의하거나 그다음에 지휘하거나 예. 또는 주요 임무에 종사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처벌 수위가 높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아래에 부하 수행한 자. 부하 수행이라는 건 예, 부하 내동이라는 말 아, 들어보시면 그럼요. 예, 남이 하는데 그냥 따라하는 그렇죠. 예. 시키면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사람들. 예. 인식은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동조해서 내란에 참여함으로써 그 집단의 세를 불리는 그렇죠. 네, 그런 역할을 한 사람들이 이제 부하 수행자인데 만약에 이제 이 규정에 따라서 네네. 뭐 707 특임단에 있었던 사람들을 역할을 분류하자면 네. 이제 707 특임 단장은 부대를 통솔했었기 때문에 내란죄 87조 2호의 지휘자로 볼 수 있는 거고 그 휘하에 이제 장병들은 부하 수행자 그런 역할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의에 지휘한 자는 보니까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근고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네. 단순히 부하 내동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근고에 처한다고 되어 있네요. 네. 주요 임무 종사자냐 네. 아니면 지휘자냐 뭐 TV에서도 가끔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네네. 그건 뭐 역할에 따른 구분이고 결국은 이 사람들이 내란의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러면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느냐 폭동에 참여하였느냐 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위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이게 과연 폭동에 해당하느냐. 이 정도의 유효 사태도 없었는데 평화롭게 잘 해결됐는데 네. 이게 폭동에 해당하느냐라는 말이 많이 있거든요. 네. 법원에서는 폭동에 대한 정의를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깰 정도의 위력을 요하고 있습니다. 한 지방의 평온을 깰 네. 정도의 예. 위력.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지금 섣불리 할 수 없는 게 우리는 내란이 아니다. 폭동이라는 요소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유혈 사태도 없었고 당시 이제 내란군들이 큰 물리전 뭐 행사가 없었지 않느냐. 사상자도 없었지 않느냐. 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맞습니다. 그 반대 입장에서는 지금 국회에 투입된 군만 해도 1,500명이 넘지 않느냐. 네네네. 그리고 당시에 뭐 차량 등도 뭐 100대 이상이 동원됐다고 하고 맞습니다. 뭐 실탄도 들고 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폭동이란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될 것 같고 뭐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어렵고 다만 이제 저희는 비상계엄에 네. 이제 현장에 참여했던 계엄군들이 네네. 국헌문란의 인식이 있었느냐. 그렇죠. 폭동은 일단은 이후의 문제이고 내가 이 지시를 받거나 명령을 수행을 했을 때 나 스스로가 이것이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목적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을 했느냐
이 부분이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법원에서는 국헌문란의 목적에 대해서 행위자가 국헌문란의 목적에 대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고 다만 그 증명에 대해서는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된다. 국헌문란의 목적이 미필적으로나마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네. 검사가 간단하게 쉽게 입증해서는 안 되고 네. 엄격한 증거에 의해서 입증을 해야 된다. 그 부분에 네. 대해서도. 예. 이게 쉽지 않은 게 만약에 이제 그 행위자가 제가 뭐 이런 걸 고려봤을 때 국권 목적 논란이 있었다고 인정을 하게 되면 입증이 쉽죠. 그런데 그렇죠. 만약에 부인하게 되면 그걸 직접적인 증거로 입증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간접적인 증거, 정황 사실로 그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정황 사실을 통해서 엄격하게 입증을 하려면 쉽지는 그렇죠. 사실 미필적 인식이라는 것이 고의, 내 마음의 영역이잖아요. 네. 내 마음이 어떤 인식을 했느냐 여부를 엄격한 증거에서 입증하는 것 자체가 네. 사실 제3자가 입증하는 것이니까 네. 더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죠. 여기서 이제 조금 미필적 인식, 이게 좀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용인되는 행위,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갔다. 이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계엄을 수행했던 지휘관이나 장병들이 내가 이거 국헌문란의 목적이 이거 어느 정도는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 명령을 내가 수행을 하면 내가 국헌문란이 될 것 같은데 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는 것을 검사가 엄격한 증명에 의해서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입증이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당시 현장에 참여했던 계엄군이 네네.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느냐 이 문제는 당시 707 특임 담장과 같은 지휘관들 또는 그 밑에 있는 지휘자 장병들이 네네. 상부로부터 명령을 받았을 때 그 명령이 위법한 명령인가 이걸 복종을 해야 되는가 뭐 이런 문제로 기결이 되죠. 기본적으로 네. 군인이라고 하면 네. 상관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을 해야 되는 게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명백하게 위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거부해야 하는 거 아닌가 네. 라는 것이 이제 우리네들의 인식이거든요. 네. 근데 군대 지휘 체계에서 곧바로 그 상황에서 이건 정말 위법적인 명령이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내지는 어떤 상황에서 이거를 거부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군은 전시를 대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명하복의 이제 지휘체가 유지돼야 되고 네네. 그래서 군인복무기본법에도 이제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복종해야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위법한 명령에도 복종해야 되냐 그건 아닌 것이 일단 복무기본법 24조에서는 네. 상관이 법규라든지 차 상급 지휘관의 명령에 어긋나지 않는 적법한 명령을 내리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수명자 자체가 적법한 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법원에서도 상관의 정당한 명령을 복종해서 위법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네네. 정당 행위로 인정이 되나 위법한 명령을 따랐을 경우에는 이게 위법성 조각 사유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관의 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살펴볼 것이 네네. 군인들은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 그렇죠. 네. 일반적인 상황에서 일반적인 명령을 따르지 않을 강명. 네. 경우에는 군형법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데 네. 특히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네네. 비상계엄 지역에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상 또는 7년 이하의 아주 무거운 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휘를 받는 입장에서 이것이 명백하게 정말 위법적인 잘못된 명령이다, 잘못된 지휘다라는 것을 인식하기도 사실 쉽지 않겠네요. 조금 잘못 판단하면 내가 항명으로 7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는 네,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수명자는 명령을 받았을 때 명령을 받는 즉시 이 명령 자체가 위법하구나 바로 인식 가능하면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 그것이 아닌 경우에는 명령을 따라야 할 걸로 생각되는 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군인은 이제 전시 또는 비상 상황을 대비하는 집단 아닙니까? 네네네. 근데 상관의 명령이 약간 불분명하다고 해서 따르지 않을 경우에 국민이라든지 국가라든지 나중에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명령을 받았을 때 그 명령을 인식하는 순간 이게 바로 위법한 명령이구나라는 정도의 인식이 될 수 있어야지 복종을 거부할 수 있지 않나. 처음에 명령을 받았을 경우에 그렇죠. 이 명령 자체가 위법한지 여부가 불분명해서 일단 임무를 수행하더라도 그렇죠. 차후에 이 명령이 명백하게 위법하구나 인식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따르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 사건에서도 707 특임단장이 처음에는
약간 불분명한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음. 만약에 국회로 들어가서 나중에는 국회의원을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단다. 끄집어낼 수 있겠냐? 이런 명령을 받았을 때 그럼 그런 명령을 따라야 되느냐 안 따라야 되느냐 이런 네네. 문제가 있을 수 네네. 있잖아요.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뭐 충분히 이거는 위법한 걸로 인식할 수 있으면 네네. 당연히 명령을 복종하지 않아야 되겠죠. 이 그렇죠. 부분은 뒤에서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